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하면 누굴까요? 당연하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겠죠? 2023년 말부터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변하고 있습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상위 주식 몇 개에 치우쳐져 있는 걸로 유명하죠. 확신이 있으면 굳이 분산해야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사실 이게 맞는 이야기긴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비중 1위 주식과 2위 주식을 모두 팔고 있습니다. 바로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야기인데요. 이 주식들은 버핏이 아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10년을 가지고 있지 않을 주식이라면 단 1초도 보유하지 말라는 말로도 유명하기도 하죠. 애플은 2016년 1분기부터 매수해서 지분을 늘려왔습니다. 대략 10배가 가까이 됐을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11년 금융위기 직후부터 모았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주식 모두를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버핏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팔고 있는 버핏이 무엇을 보고 있는 건지, 또 그 대신에 사고 있는 주식은 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판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오를 것 같은 주식은 사고 내릴 것 같으면 주식을 팝니다. 사실 이건 누구라도 똑같을 거예요. 줄리니부터 워런 버핏까지 다 똑같을 겁니다. 내릴 것 같은 주식을 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팔고 있는 버핏은 적어도, 아주 적어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팔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리거나 몇 보 양보해서라도 많이 오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파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샀을 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겁니다.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샀을 때는 그 주식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샀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2011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하지만 그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도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2008년의 금융위기 때문이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한데 엮여 발생한 사건이죠. 선후관계를 따질 수 없는 이 이벤트들은 순식간에 미국을 침체의 구렁텅이로 쳐박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는데요. 2008년 긴 시간 동안 이름을 날리던 투자은행 메릴 린치도 파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융위기 한복판에 있던 메릴 린치를 저가에 매수하면서 투자은행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막대한 부실자산을 떠안게 되기도 했는데요.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스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금융위기는 지나갔지만 자본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신용 등급은 하락했으며 자본은 말라버려 유동성이 부족해서 사업을 영위하기조차 힘들었죠.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잃어버린 소비자 신뢰를 되찾는 일이었을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시장이 잃어버린 신뢰는 주가 그래프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금융위기 전 50불을 넘던 주가는 그야말로 열토막도 넘기 나서 3불로까지 처박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은 믿겨지십니까? 이게 어디 무슨 동네 개잡주도 아니고 그야말로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 중의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50불에서 3불로까지 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량주에 장기 투자한다고 언제나 안전하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007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사셨다면 여전히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언제 투자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금융위기 이후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는 쉽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금세 20불을 넘어서 회복하는가 싶더니 2011년에는 다시 6불 수준으로 급락해버렸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과 관련해서 AIG가 소송을 제기했고 BOA는 위기 수습을 위해서 감원 계획까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계약이 무효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때는 정말로 모두가 희망을 잃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였죠. 그리고 이때 버핏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투자 조건은 이랬습니다. 50억 달러로 5만 조의 우선주를 취득하고, 그러니까 우선주는 주당 10불로 취득하고 보통주로는 7억 주를 7.14불에 살 수 있는 신주 인수 권리를 얻는다라는 거였는데요. 굉장히 과감한 베팅이었습니다. 투자 조건에 대한 해설을 장황하게 드리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보통주 기준으로 주당 7불을 좀 넘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주가는 시가 기준으로 6불 정도였죠. 자, 그러면 왜 하필 그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 주식이었을까요? 첫째, 은행업은 2008년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때의 그 위기가 금융 위기였으니까요. 그나마 살아남은 업체들이기만 해도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라는 이야기였죠. 대형 은행들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메릴 린치나 리만 브라더스 같은 명망 있는 은행들조차 이때 많이 무너졌죠. 무려 300개 이상의 은행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경쟁사들이 사라진 겁니다. 요약하자면 살아남은 은행의 승리라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흔히 산업이 재편되었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두 번째, 2011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생 상품으로 손실을 본 기관 투자자들에게 소송 보상금으로 8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2011년 2분기에 88억 달러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죠.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는 법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위기에 몰렸을 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겁니다. 자기한테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 10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워런 버핏은 꾸준히 지분을 늘렸습니다. 2017년에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했고 10%의 지분을 넘어서 취득하기 위해 연준의 허가조차도 얻어냈죠. 그리고 애플에 이어서 마침내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 두 번째로 큰 홀딩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강력한 포지션이었죠. 2023년에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 포지션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팔기 시작했어요. 2011년에 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13년 동안 들고 있던 주식이죠. 그런데 그걸 팔기 시작한 겁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7억 8,600만 달러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지분으로 치면 6.9%를 팔았는데요. 여전히 많이 들고 있긴 합니다. 9억 6,2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죠. 퍼센트로 치면 93.1%의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28일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종가 기준으로는 395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팔지 않고 있다가 팔기 시작했다는 것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져 왔던 어떤 원동력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겁니다. 그건 뭘까요? 그건 은행업에 있어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바로 금리일 겁니다. 놀랍게도 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건 사실 고금리가 트리거였습니다. 연준 기준금리 그래프를 같이 보시죠. 2008년의 금융위기 역시 저금리가 계속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2008년에 근접해가면서 금리가 계속 올랐고 결국 유동성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고금리는 2022년까지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위험이 없던 미국 역사상 유례없던 시기가 계속됐죠. 바로 이때 버핏은 은행 주식에 계속해서 투자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업인 은행업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게 제일 큰 위험일 겁니다. 바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시기에는 이런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도 말했죠. 하지만 2022년 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여름까지 미친 듯이 금리가 올랐죠. 충격은 왔을까요? 2024년 6월 14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이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보고서를 인용해서 미국에서 지난 6월 75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한 2020년 7월 기록을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5월에 62건보다 10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파산 신청 건수는 총 346건으로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무려 13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13년이라는 숫자가 왠지 익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파산 건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던 때보다도 더 많습니다. 버핏이 2008년의 금융위기까지를 예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은행업이 놓여있는 거시 환경이 2008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이어져왔던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초저금리 때와는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워드 막스는 자신의 메모에서 이런 환경, 즉 higher for longer의 금리 시대를 sea change, 상전벽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아마도 9월에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0%, 즉 초저금리로 돌아가지는 않는 수준에서 꽤 오래 머물 것이고 또한 시장금리는 더 높은 수준에서 계속 머물게 될 거란 이야기였죠. 버핏이 은행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는 이유도 아마 이와 일맥상통하고 있을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것도 결국에는 채무불이행이었습니다. 파산 역시도 극단적인 형태의 채무불이행 선언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 Q10 자회사 티몬과 위메프 또한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것 또한
채무 불이행 의사 표시입니다. 모두 다 금리 인상의 영향이 없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당연히 채권을 다루는 은행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버핏은 이런 고금리가 결국 은행 영업의 활동과 수익성을 해친다고 보는 게 아닐까요?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주식 이야기를 해보죠. 버핏이 팔고 있는 주식이 하나 더 있죠.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크고 많은 주식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상징성은 굉장히 큽니다. 무려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두 번째이기도 하고 또 2011년부터 샀으니까 오래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하려는 주식은 그보다도 더 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바로 애플 이야기입니다. 버핏이 애플을 처음 산 건 2016년 1분기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매수를 계속하고 심지어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사기 시작했죠. 버핏은 오랫동안 기술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그 이유는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기술 주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신이 아는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것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2016년 1분기에 애플을 매수하기 시작했지만 정확한 매입 단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보수적으로 추정해보면 주당 27불 정도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28일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점으로 계산하면 대략 8루타에서 9루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부터 버핏은 애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분기 버크셔 해서웨이는 들고 있던 애플 주식의 11%, 약 1억 1,600만 주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 매도는 2023년 4분기부터 시작된 매도였죠. 버핏은 어째서 2016년부터 매수해왔던 애플을 2024년, 그러니까 대략 8년 정도죠. 8년간 포지션을 추가하고 또 유지해왔던 그 애플을 팔기 시작한 걸까요?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왜 샀는지부터 2016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이 처음 애플을 샀던 건 2016년 1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버핏의 체크리스트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는 주식이죠. 스티브 잡스를 잇는 팀 쿡이라는 뛰어난 경영자가 있고 경쟁자에 의해서 쉽게 침해받지 않는 높은 기술적 혜자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조사와는 수준이 다른 굉장한 소비자 충성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야후와의 인터뷰에서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애플의 기술력은 너무나 뛰어나서 삶에서 떼놓을 수 없게 되었다. 말하자면 일체화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기술주에서 소비주의 경제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애플은 어째서 2016년이었을까요? 해답은 밸류에이션에 있었습니다. 2016년에 애플의 퍼는 놀랍게도 10에서 11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퍼가 10에서 11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면 믿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을 사는 것과 그때 애플을 사는 건 아주 다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애플을 샀다고 나도 지금 산다는 건 매우 다른 이야기죠.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애플에 대한 투자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거의 망해서 산업이 재편된 이후에 살아남은 은행이 일시적으로 소송 비용 때문에 자금 경색에 빠졌을 때 구원자처럼 나타나서 자금을 투자해 지분을 확보한 투자권입니다. 그 이후에 낮은 이자율을 누리면서 크게 자본이득을 거두었죠. 애플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2016년 주가 대 수익비 퍼가 매우 낮았다는 건 시장이 애플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말이겠죠. 올해 애플을 살펴보던 버핏은 애플이 마침내 가장 싸지게 된 순간에 애플을 공격적으로 매집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좋은 애플을 왜 버핏은 2023년 4분기부터는 팔고 있는 걸까요? 2024년 1분기에는 왜 가지고 있던 주식의 11%나 한 걸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산다고 해서 나쁜 회사는 당연히 아니죠. 쌀 때 산 거니까 지금은 비싸졌고 앞으로 더 비싸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요. 애플의 성장 동력은 두말할 것 없이 중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판매하는 것만 말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일 겁니다. 중국은 생산기지로서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미국 외에서 생산하는 장소로 중국을 제일 먼저 선택했죠. 싼 인건비와 괜찮은 교육 수준, 그리고 낮은 자재 조달비를 통해서 원가를 극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죠. 게다가 중국 시장에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물론 아이폰을 주로 쓰고 있는 일본도 근접해 있죠.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의 폭스콘은 허난성,
장저우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저우 공장은 한때 애플 전체 생산량의 60%를 담당했습니다. 60%면 사실은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은 양이죠. 이렇게 한 곳에서 세계로 수출하는 거의 모든 아이폰을 만드는 전략을 통해서 애플은 원가를 절감하고 마진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19 시기 폭스콘은 폐쇄식으로 공장을 운영했는데 고강도 봉쇄를 견디지 못한 직원들이 집단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갈등까지 격화했습니다. 거기에 러우 전쟁까지도 세계 공급망을 어지럽혔죠. 바닷길은 막히고 물류 가격은 심지어 아직까지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레 제조업체들에게 탈중국은 제1순위 급선무가 된 겁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2023년 인도에서 생산한 아이폰 비율은 무려 14%에 달합니다. 2020년 7%에 비하면 2배나 증가했죠. 인도 내 아이폰 생산도 폭스콘이 담당하고 있는데 폭스콘은 아이폰 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아이폰 16부터는 가장 고급 기종조차 인도에서 생산할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투자는 뭘 말할까요? 결국에는 마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여러 곳에서 생산하는 건 말은 좋지만 결국에는 생산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뜻하죠. 이것이 생산 쪽에서 애플이 비교율을 상실해가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판매 쪽은 어떨까요? 판매 이야기는 사실은 좀 더 간단합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중요합니다. 어째서 판매에서도 중국 이야기만 하느냐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애플은 여전히 명실상부한 1위이고 아마 예측할 수 있는 시간 동안은 계속해서 1위일 겁니다.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죠. 1위에서 더 올라갈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2016년, 2017년 애플은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 중국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매우 놀라운 일이죠. 애플의 평균 판매 가격과 중국의 인구를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다른 핸드폰 제조사들보다 높은 평균 단가를 자랑하고 있고 게다가 중국의 인구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게 2016년, 2017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2분기 기준 애플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플은 5위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1위부터 5위는 모두 중국 업체들이고요. 그 순서는 비보, 오포, 아노, 화웨이, 샤오미의 5개 업체 순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7년부터 2024년 8년 만에 어떻게 1위에서 6위로 밀려나 버린 걸까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요즘 가장 뜨거운 2개 정도를 꼽아보도록 하죠. 첫째로는 중국에서 떨어오고 있는 애국 소비를 한 원인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버차오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애국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은 중국의 MZ세대가 소득 증가에 힘입어 버차오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브랜드 폰을 쓴다고 해요. 네. 두 번째로는 애플에 어쩌면 뒤처진 AI 도입이 있겠죠. 실제로 안드로이드 진영에 비해서 AI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24년 가을에 AI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중국에서는 어떤 파트너사와 협업할지 미지수인 상황이기도 하죠.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애플은 예전처럼 싸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전처럼 많이 팔지 못하게도 된 겁니다. 물론 제가 애플이 망할 거라는 말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쩌면 버핏이 애플을 팔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이런 생각 때문은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해보는 거죠. 아이폰 말고도 2024년 애플은 많은 역경에 부딪혔습니다. 독점 소송을 당해서 2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만 했고 중국에서 아이폰 외에도 점유율이 하락했고 또 오랜 시간을 들여서 개발해왔던 전기차 프로젝트도 포기해야만 했죠. 2024년 그렇지만 주주총회에서 버핏은 애플에 대해서 여전한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코카콜라보다 나은 버크셔가 보유한 최고의 비즈니스라고 말했는데요. 무언가가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애플은 버크셔서의 가장 큰 포지션으로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이폰은 아마도 역대 최고의 제품이라고도 덧붙였죠. 네, 물론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매도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죠? 주식이 오를 것 같을 때 우리는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주식이 내릴 것 같을 때 주식을 팔죠. 주식이 오를 것 같을 때 주식을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이 내릴 것 같을 때 주식을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애플이 폭락할 거라는 생각은 아니더라도 예전만큼 강하게 오를 거라는 생각은 덜해졌기 때문에 더 사는 것이 아니라 11%에 달하는 주식을 덜어낸 것이겠죠. 그 이유까지는 정확히 짚어내기 어렵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버핏은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초도 보유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버핏이 보유하는 주식마다 10년을 보유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보유하는 주식마다 10년을 보유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투자하기 전에는 그만한 조사와 또 그만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라는 뜻이겠죠. 세계 최고의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회사인 애플에 버핏은 2016년부터 투자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최고의 상업은행이자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는 2011년부터 투자해 왔죠. 각각 매우 강력한 근거를 가진 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부터 매도하기 시작했죠. 버핏은 매수도 그렇지만 매도도 한번 시작하기 시작하면 시간을 두고 계속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마도 펀드 규모가 워낙 큰 게 원인일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매도는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은행업이 수월하지 않은 매크로로 돌아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애플의 매도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 시대의 종언을 뜻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다극화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냉전이라고도 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높은 금리, 수월하지 않은 무역 또는 지정학이라는 변수의 시대.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는 이런 요소들을 모두 반영해서 변해가는 걸 겁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한다는 말이 있죠. 버핏은 긴 세월을 투자해온 투자자입니다. 1930년생이니까요. 2차 대전은 물론이고 석유 파동을 거쳐서 베트남전, 소련 붕괴, 현대사의 모든 거시 이벤트, 모든 위대한 기업들의 흥망성쇠, 모든 위대한 기업가들의 역사, 그리고 모든 사기꾼들을 지켜본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버크셔 해서웨이가 서서히 그렇지만 확실히 키를 돌리고 있습니다. 긴 세월 포트폴리오의 가장 윗자리를 지켜왔던 첫 번째 애플, 그리고 두 번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줄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한 투자 시대의 종언을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핏이 팔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뭐 다 팔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버핏이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자산군도 있죠. 버핏이 근래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콜을 주고 있는 자산은 2019년부터 투자해오고 있는 이제 무역 상사가 있고 또 2024년에도 매수하고 있는 에너지 섹터가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재밌으셨다면 다음 방송에는 왜 상사인지 또 어째서 에너지 섹터인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죠. 네.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추천